중국을 꽤나 난처하게 만드는 역사적 흔적이 있습니다. 요하 문명이 그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원래 중화민족의 일원이었고 황제의 후예였다는 게 중국의 주장이죠. 그런데 요하 문명이 중국이 내세운 중화 사상의 근간인 황하 문명에 앞서는 전혀 다른 문명이었고 동이족과 한민족이 요하 문명의 주인공이었다는 주장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이 같은 역사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북공정은 오히려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가능하죠.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4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 PD입니다. 30분 책 읽기 금요일 순서 이희진의 역사 읽기로 채워집니다. 오프닝에 말씀드린 그 선뜻한 얘기가 담긴 책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소나무라는 출판사가 출간한 동북공정 넘어 요하문명론이라는 책입니다. 한국항공대 우실하 교수가 썼습니다. 잠시 뒤에 이희진 선생님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예, 재밌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뭐 복잡다단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예, 흥미로우셨을 것 같아요. 역사에 관한 논란이 지금 많이 되니까 예. 아무래도 뭐 신경 쓸 일도 많고 그 재미로 생각하고 살아야죠. 역사학자분들에게는 좀 속된 표현으로 장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주 삐딱하게 표현 한번 해보자면 근데 이 장이 선거를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움직여야 그렇죠. 되는데 사실 기로거든요. 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역사학이 이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느냐 아니면 계속 정치의 앞잡이로 남느냐 이런 게 뭐 최근 가까운 장래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의 앞잡이. 굉장히 그거는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역사마저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오늘 얘기도 사실 뭐 중국이 걸려듭니다만은 이 주제 역시 역사를 정치의 앞잡이로 내세우는 그 주제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그 책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책 자체가 도발적인 게 아니라 도발적인 문제를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동북공정 넘어 요하문명론이라는 책이고 우실하 한국항공대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네, 오프닝에서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북공정 따위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이 장난이 아닌 역사의 그런 이야기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놓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게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으로부터 해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선생님. 그러니까 동북공정 따위가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동북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관행의 일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역사 문제를 가지고 국가에서 통제를 하면서 정치에 이용을 합니다. 동북공정은 그것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티벳이나 위구르가 가지는 문제는 서남공정이라고 해서 별도의 차원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북공정은 그런 여러 가지 공정의 하나일 뿐이지. 여러 공정이 있군요, 참으로. 그렇죠. 이 동북공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동북공정,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뭐 이런 정도 인식으로 막연하게 그 한 가지만 바라보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여러 곳을 향한 문제들이 중국에 있다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역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라면은 이거는 중국의 문제이자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나라든 간에 역사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했을 때 그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뚜렷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목적이 결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일 수가 없죠. 일부 소수 기득권.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중국같이 크고 힘 있는 나라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중국 인민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는 애꿎은 다른 나라 국민들까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동북공정만 보느냐면은 서남공정이나 이런 거는 티벳이 어떻게 되든 위구르가 어떻게 되든 우리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니까 관심을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그림을 못 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나라 자명하게 입증이 된 근현대사를 갖고도 이 난리를 피워야 하는데 참 그것까지 어떻게 바라보게 할 그런 여지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시각을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네. 단순하게 어떤 문제 지엽적인 걸 콕 찍어서 이걸 잘못 해석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역사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차원의 의식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북공정 넘어 요하 문명론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책입니까? 네. 대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역시 제가 첫 시간하고 옆으로 읽는 동아시아 삼국 네. 얘기나 중화사상과 동아시아를 얘기하면서 네. 제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일단 제가 방송 초보라 가까워서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네. 앞으로 거기 나오는 문제가 이후에 나올 어떤 문제도 다 얽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뒤에는 이제 중화사상이라는 이 중국이 뿌리 깊게 지배층들이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만든 사상을 가지고 이후에는 이데올로기는 물론이고 역사에까지 반영하려는 그 의식이 이런 정책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들이 모든 것의 중심, 적어도 아시아권만큼이라도 그 중심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라는 체제가 엮였고 민족이 달라도 그 체제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체제 안에서의 서로 변화가 있었을 뿐이지 그 체제 자체가 변화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른바 이걸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민족마다 있었던 어떤 정치체가 서구하는 것을 그들을 독립국가라든가 독립세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중화라는 큰 틀 속에서의 일종의 할거 정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종의 내란이 일어났다 이런 정도죠. 일부 세력이 독립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거를 이제 학술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그렇지 그냥 쉽게 말하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다 내 땅이었는데 예를 들어 한국 보자 그럼 한국이라는 곳에 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들끼리 한국이라고 그러고 잠깐 이렇게 있는 거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에서 보면 후백제도 섰고 태봉도 섰고 예. 이런 나라들이 섰지만 그게 니네 나라 역사 중에 일부지. 그거 그렇죠. 독립국가냐 전라도 독립시킬 거냐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도 중국 역사의 일부다. 대한민국뿐이 아니죠. 아시아에는 중국 아닌 곳이 없죠. 그러니까 그쪽에는 관계사라는 게 없어요. 중국에요. 국제관계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데. 그게 인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모두 다 중화인데. 그런데 왜 이제 여기서 요하 문명론이 문제가 되느냐면은 네. 그런 와중에도 그런 문명의 중심지는 중화라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심이 이 중화 지역에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이민족 내지는 그 중화적인 질서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던 오랑캐가 있었다는 정도의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되는 논리는 뭐냐면 그렇다면 모든 문화, 정치 이 중심이 중화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중화의 범위가 상당히 좁게 지어졌을 때는 문제가 안 됐죠. 적어도 자기들의 논리에서는 문제가 안 됐죠.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주나라부터 역사시대로 봤으니까 하나라나 은나라 이 상나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신화시대로 봤지 이게 실제는 역사라고 안 봤거든요. 신화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문명의 단계도 문제가 되는 것이 주나라부터는 이제 철기 문명이 바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청동기 문명 같은 경우에 신화로 들어가니까 청동기라는 문명이 있어도 국가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체라든가 이런 거하고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20세기 초에 은허라고 해서 상나라의 유적이 발견되면서 거기서부터도 이제 실제했던 역사다라는 게 증명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중화주의적인 질서라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어차피 그때의 문명도 한 기원전 12세기 정도 뭐 여기를 전후로 해서 한 300년 뭐 500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청동기 문명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제 그게 그 당시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나온 청동기 문명으로 생각을 했고, 네. 그러니까 역시 이런 청동기 문명 역시 중화 문명에서 비롯됐다 네. 하는 논리에는 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 대로 유지해올 수 있었다. 그렇죠. 그 논리를 바탕으로 예. 어쨌든 자기들의 논리는 구성할 수 있었죠.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아주 최근 들어가지고 예. 거의 90년대 들어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는데 뭐 발굴은 그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한반도 지역에서만 해도 기원전 15세기 청동기가 출토가 되긴 됐었어요. 근데 그걸 학계에서 인정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하은 이쪽 청동기 문명이 아시아 최초의 문명이라고 봤는데 어떻게 한반도에서 저 변방에 불과한 한반도에서 그보다 앞서는 문명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이건 측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60년대인가 70년대가 나온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측정이 되는 청동기는 제외를 해놓고 근거로 쓰질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 내에서 기원전 15세기가 문제가 아니라 슬슬 기원전 25세기까지 올라가는 청동기 문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발굴 성과가 쌓일수록 너무 쌓여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렇죠. 이제 기원전 25세기까지 거슬러 오는 청동기가 엄청나게 발견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발굴 보고서 전체를 뭐 폐기하고 거기 뭐 참여했던 사람 기억을 다 지워버리지 않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요하 문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하 문명이 왜 중국이 추진하는 동국공정을 비롯한 이 중화주의적인 역사관 성립에 굉장히 장애가 되느냐면은 나온 지역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역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요하라고 지칭되는 이 바레만에서 내몽골 지역으로 연결되는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왜 문제냐? 뭐 요즘에는 우리나라 역사도 뭐 고려가 먼저인지 백제가 먼저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뭐 중국 역사에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만 이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자체에서도 중화라고 그러면은 보통 어느 지역을 지칭을 했냐면은 북방 한계선인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 그러니까 징시황 만리장성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만리장성이 뭡니까? 이게 이제 북방에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방 오랑캐죠. 네. 북방의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그 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쉽게 말해서 그 선은 바깥은 북방 오랑캐의 땅이죠. 네. 그럼 거기는 중화 민족이 발상지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중화의 문명으로 치질 않죠. 이거 오랑캐의 지역으로 치고 거기 있는 문화도 당연히 오랑캐 문명으로 쳐야 되는데 기원전 25세기 청동기가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제 중화 지역에서 모든 문명이 나와가지고 이게 주변으로 퍼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상실되네요. 그렇죠. 이제 오히려 거꾸로가 돼버린 거죠. 오랑캐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 문명이 나오고 사실 그 지역에서 조금 약간의 거리는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청동기 문명 이전의 역사도 막 튀어나오고 그래요. 자기들이 오랑캐라고 규정했던 바로 그곳에서 나와버린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문명의 수준이 보통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는 말까지도 나와요. 지금 아직은 발굴 성과가 쌓이고 있지만은 지금 네마를 아는 우시라 선생님께서는 초고대 문명,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금 얘기했던 25세기 청동기 문화나 홍산 문화, 이 양반은 옥기 문화라고 부르는데 이런 네. 문명 이전의 문명까지도 지금 실체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제외해 놓더라도 지금 나온 홍산 문화라든가 요하에서 나온 청동기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중국의 어느 문명에 비교해서도 월등하게 앞서서 나온 문명이거든요. 그리고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유적들의 규모를 보거나 아니면 그 유적들이 가진 여러 가지 문명의 수준을 보거나 그 시기쯤 되면 국가라고 안 그랬잖아요.
국가가 아니라 기껏해야 뭐 시족사회, 뭐 부족사회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도 아직 고조선을 얘기를 하면서 그 고조선 문명을 가장 그 늦게 보는 사람들은 기원전 7세기도 안 넘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시족사회, 부족사회 이런 소리 합니다.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공동체.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거의 우리가 일반인들이 원신이라고 생각하는 네네네. 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기껏해 농사를 져봤자 아주 원시적인 농경이나 하는 이런 정도의 문명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문명 수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같은 걸 이제 거기 나온 유적이라든가 이런 거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는데 네. 정말 수준 높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 하나에 성벽을 쌓는데 뭐 거의 풍납토성 정도의 규모가 나오는데 물론 풍납토성 나중에 이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풍납토성도 저 규모가 굉장히 작은 성인데 그게 이제 기원전 뭐 25세기 뭐 이런 수준에서 그런 정도의 유적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유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원시인, 뭐 국가 이전의 단계? 그렇죠. 얘기할 수가 없죠. 중국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무시할 수가 절대로 없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명의 수준도 어느 정도까지 높았냐면은 거기서 치과 치료를 한 기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라는 게 뭐 어떠냐 싶은데 그게 얼마나 고도의 기술인지 요즘 문명이 하도 발달되고 일반에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빨이라는 게 이게 보통 단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씹어도 웬만하면 돌이 깨지지 이가 안 깨지거든요. 중국이 오랑캐라고 치부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중국을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치과 치료도 하고. 네, 그때는 이상하게 바라볼 필요도 없었겠지만, 예. 그쪽에 뭐가 있느냐는 수준이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라, 은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뭐 기원전 한 15세기에서 뭐 12세기 이 정도가 예. 되는데 뭐 그보다 한 1000년 전에 있었던 문명이 뭐 거기 돌아보기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청동기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에서 나온 청동기가 그 상나라죠. 네. 은 내지는 상이라고 부르는 그 문명의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한 갈래로는 고조선의 청동기하고 연결이 돼 버리죠. 그렇다면 바로 네. 한민족. 예,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한민족이라고 인식하고 예. 있는 그 고조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청동기 문명의 흐름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바레만 지역에서 발생한 청동기가 이 상 쪽으로 상나라 쪽으로 흘러간 청동기와 고조선으로 네. 흘러간 청동기의 공동조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흐름이 틀려지죠. 그 전에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 상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쪽 청동기가 원류가 돼가지고 만주 지역, 한반도 지역으로 건너갔다고 봤는데 네. 그게 아닌 거죠. 자기네가 본산이라고 봤는데. 그렇죠. 본산이 아니라 그 바레만 지역에 있는 게 본산이고 자기들은 그 본산에 그 중국 청동기 문명은 그 본산의 지류가 돼버린 거죠. 그 지류도 하나의 지류가 아니라 여러 지류 중에 하나. 이쪽 중화로 넘어온 상나라의 지류가 있는가 하면 고조선 쪽으로 넘어간 지류가 예. 따로 있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적어도 지금 이 중국이 이렇게 커져버린 상황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사가들도 이 고대사 아니면 인류사를 이야기할 때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이 인류 역사 자체를 다시 바라봐야 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 될 거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사를 할 때 4대 문명을 얘기할 때 예. 황하 문명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황하 문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아시아의 문명이 발생했다고 봤는데 그 황하 문명이 우습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있는 이 문명에서는 니들 우리 문명 생활할 때 뭐 했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뭐 한 1000년 정도는 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 위치가 그런 문명이 있는 위치가 만리장성 아래란 위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동안은 중화 문명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나와버린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인데 즐겁을 할 일인데 그렇죠.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 같은 거 그런 게
보입니까? 있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이게 동북공정 그러면 고구려 발해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돼가지고 뿌리가 되는 거는 생각을 안 해버려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정부 대처나 동북아재단 같은 국가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모르진 않을 텐데요. 이제 심하게 말하면은 국내에 있는 학자들도 이 문제의 본질을 직접 보고 알리는 데 주력하기보다 덮는 데 주력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고대사의 주류 학자라는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느껴져도 우리나라 만주나 한반도 지역의 청동기 문화, 그러니까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죠. 기원전 10세기 이전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아성이 무너질까봐. 그렇죠.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기원전 7세기 안 넘어가고 그때도 고조선은 국가가 아니었다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건 멀지도 않아요. 작년 연말에 제가 뭐 한중현 세미나에서 아직 그 소리를 대놓고 하니까. 그런 학자들에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이 사실이라면 저는 확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맥락이 사실이라면 그런 학자들에게 이 요하 문명이 던져주는 충격적인 메시지는 피하고 싶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주장이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고조선하고 상관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합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 파면 청동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구리하고 아연하고 주석 같은 걸 섞어야 되는데 섞는 게 자체가 문명권마다 노하우가 있죠. 근데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시라 선생님께서는 그 자료 다 보여주시던데 그럼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냐. 근데 되게 뭐 일부 접촉해서 물어본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료를 안 보고 안 봤으니까 자료는 없는 걸로 간주를 하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기가 막히죠. 자기들이 안 본 거는 없는 걸로 간주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연구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뭐 저나 우시라 선생 같은 사람도 조심을 해가지고 이게 바로 고조선의 문명이다 하고 당장 확정돼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연구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검증도 해봐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는 마당에 중국에다 무슨 대응을 합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전번에 고구려 문제라든가 발해 문제처럼 표면화되는 거를 극도로 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체계를 사회과학원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쓰면은 중국의 교과서가 바뀌고 착착 진행이 될 텐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구촌 가족들한테 중국이 원하는 역사를 보급시키고 다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네 역사 자기가 쓰는 걸 뭐 어떠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자기들 위주로 쓰기 위해서 바꿔야 되고 그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일본의 역사 왜곡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의 문제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관심을 갖자는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면은 역사를 정치에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요하 문명만 하더라도 그거거든요. 요하에 나온 걸 어떻게든지 중화로 만들어야 되니까 중국에서는 중화의 범위를 넓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 북쪽도 중화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의 논리가 돼버리면은 원래 근본적인 논리. 아시아의 중화가 아닌 곳이 없다는.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중화 지역으로 안 들어온 오랑캐라는 건 인정을 했는데 그동안 오랑캐라고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버리면 이제 오랑캐도 없는 모든 것이 중화가 되는 극단적으로 이런 논리의 비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우시라 선생님, 우시라 교수님이 아주 이 작정하고 쓰신 책 같은데 이런 거 주장하시고 연구하시는 분이 많이 드물죠. 드문 정도가 아니라 우시라 선생님이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역사학자였으면 아마 이런 소리 하시기가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바깥에 계시니까 장본인도 답답해 하더라고요. 왜 이걸 역사학계에서 안 하느냐고. 내가 할 때까지 왜 손을 안 대느냐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뒤집어 보면은 우리 사회의 불편한 자화상 중 하나죠. 네, 오늘 이진 선생님이 아니면 놓칠 뻔했던 역사적 맥락 하나를 같이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황하 문명하고 더불어서 요하 문명이라는 그 단어 개념 그리고 그것이 던지는 메시지 그 맥락을 좀 머리에 넣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얘기, 중요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4일 30분 책 읽기 우시라 교수가 쓴 동북공정 너머 요하문명론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동북공정하고 요하문명론이라는 표현 사이에 너머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